스모그가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속에서 늘 이 스모그가 있었는데 왜 1952년을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고 정했나,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늘 이 스모그가 꼈기 때문에 오늘도 꼈나 보다 이렇게 다녔던 건데, 그날 꼈던 이 스모그가 이틀, 3일 동안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니다가 이 하루 이틀 새에 여러 명이 죽기도 하고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에도 이 스모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게 계속 보고가 됐을 텐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우려점을 얘기하거나 어떤 대안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이 늘 그거 안 돼라든지 뭐 그럴 수 없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갔을 때 런던 스모그가 왔듯이, 또 환경 문제만 보고 갔을 때 해결하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연결 지점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라고 해도 이 플라스틱이 바닷속에 섬이 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물고기를 거쳐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게 연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빙하를 녹인다라고 하는데 녹았다 얼었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경제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부유층들은 저 동남아시아나 태평양으로 휴가를 가면 될지 몰라도 서울의 빈곤층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프랑스 파리에 이 연일 폭동이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경제와 사회 문제인데, 우리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인데, 미래 세대가 심심할까봐 미래 세대한테 폭동 사회를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조금 더 포용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포용적인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래 세대에 AI가 다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따뜻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 문제라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아주 역동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만 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농촌의 문제가 농촌이면 다 문제, 이게 아니라 농촌에도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농촌의 여성의, 고령자의, 또 소득의, 건강의, 환경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이 아니라 자기 벌이를 하고 있는, 자기 인건비를 뽑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 한 측면만 봐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얘기를 했더니 태양광 패널 업자들이 이 농지에다가 토지를 변경해가지고, 토지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여기저기 깔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경제 문제 따로, 사회 문제 따로, 환경 문제 따로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이 모이면 된다, 였습니다. 92년 도에 지방의제21을 만들었을 때는 9개 그룹이 모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리우 플러스 20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왜 우리는 안 켜졌어? 라고 하는 7개 그룹들이 추가가 됐죠. 이
2012년이 리오 플러스 20회이기도 한데 MDG를 대체할 새로운 목표, 15년간의 새로운 목표, SDG를 만들어가는 그 3년간의 과정 속에서 이 9개 그룹 더하기 7개 그룹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룹들이 합해져가지고 16개 그룹의 목소리로 이 SDG를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일을 하실 때 우리 지역의 유지들을 다 모아야지, 우리 지역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16개 그룹 중에 빠진 그룹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기고 더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나오게 된 것이 MDG, 새천년 개발 목표를 대체할 목표로 보다 보니까 후진국을 대성화시켜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전 세계가 함께 들어와야지. 이게 이제 SDG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5개 축을 세웠고 그 중에 지구축, 사회축, 번영축,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평화와 파트너십 축, 이렇게 해서 17개의 목표가 탄생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중요한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았어요. 조직론이나 경영학책을 보면은 늘 조직이 성공하려는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고 그 목표에 헌신하도록 구성원들을 단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자체 장들에게 당선되고 나면은 저한테 혹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몇 억씩 들여가지고 조직 개편, 조직 진단 이런 용역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3,000명이면 3,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취임식 날 이 강당에 모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한테 4년 뒤에 우리 시에, 평택시에, 안성시에 4년 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생각나는 단어 3개씩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3,000명이라고 하면은 3개씩 쓰면 9,000개의 단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맑은, 깨끗한, 아니면 희망찬, 아니면은 편리한 여러 단어들이 나올 텐데 9,000개의 단어 중에 겹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겹치는 단어들을 가지고 비전을 수립하면 된다. 그러니 몇 억씩 주고 용역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곤 했는데 좋은 생각이네 이러면서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당선되면은 꼭 그렇게 그 경로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9,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비전과 목표를 만들면 구성원들이 다들 내가 한 글자라도 세 글자라도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이 목표의식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있었잖아요. 23개 중앙부처에서 자체 평가를 하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데 100대 국정과제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110대 국정과제 이렇게 하는데 과제들을 들고 와봤자 공무원들은 지난 10년간, 20년간 계속 해왔던 일들을 내 일을 그냥 우리 부서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새로 들고 온 그 목표가 그 과제가 어떤 거라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했던 과제를 그냥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목표는 9988234입니다. 뭘까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로 가자.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점심은 늘 굶기로 했고 하루에 30분 동안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99살까지 팔팔하게 갈까요? 저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육량이 있어야 붙어야 나를 지탱해 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운동, 하루에 오늘은 2시간 운동했다. 그러면은 저녁 때 폭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점심을 계속 굶는다라는 게 뱃살은 뺄지 몰라도 다른 이 근육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목표를 달성할까 고민을 하면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이 SDG를 수립하는데요. 저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겠다, 운동하는 도시를 실현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성과지표는 그해 열심히 일했는지의 성과지표는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이게 3건으로 목표를 잡아놨는데 성과지표를 잡아놨는데 11월 현재 2건 해놨으면 12월에 공무원들이 이 부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없던 길이라도 뚫고 땅굴이라도 뚫어서 3개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3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개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걷고 해서 생활 습관병이 떨어질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를 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와서 이만큼 버텨왔는데 2015년에 드디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정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나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공동의 목표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서의 칸막이 행정 얘기하죠. 사회부서에 있던 분이 문화부서로 옮겨가기도 하잖아요. 문화부서에 있다가 환경부서로 옮겨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만 쏙 빠져나가요. 경험도 그 정책과 연결된 네트워크도 하나도 전수해주지 않고 몸만 딱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사회부서에 있다가 문화부서로도 가고 그러면서 사회부서에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부서의 인력과 예산 이것만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네모칸들이 꽉 차야 총체적인 접근 방법이 되고 우리 행정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텐데 사회부서는 사회정책만, 문화부서는 문화정책만 고려하는 거죠. 저걸 다 고려하기가 어렵겠지만 사회부서가 문화정책도 좀 고려하고 환경 영향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야 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행정의 칸막이가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속가능 발전 개념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그 보고서에서 정립했다고 했죠. 거기에 나온 게 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유연한 행정 체제를 만들자.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면 유연한 행정 체제를 만들자. 그게 이 정치, 경제, 국제,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거에 이 맨 마지막에 얘기한 행정을 바꾸자의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유연한 행정 체계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지방에서 더 중요하다. 목표를 공동으로 세우고 유연한 행정을 만드는 게 지방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활 단위에서는 경제 따로 사회 따로 환경 따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앙부처는 팽대 관련 정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이 칸막이가 상대적으로 생활 단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칸막이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분권의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주는 돈이 거의 없죠. 그럼 많이 줘도 그게 사회복지비로 이거 꼭 그쪽으로만 써 이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실제 우리 평택시장님이 만약에 평택시에 돈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평택시 이장님이 평택시장님의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5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 시청에 가서 머리에 휘두르고 뭐 해주세요 민원 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할까?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현재 자치분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이 지방정부도 이 칸막이를 넘어서기가 어려운데 그런 칸막이를 어떻게 넘어설까 하는 그 고리가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의 본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택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 그러면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비전을 지속가능한 평택시 이렇게 뽑아놓으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고 과제를 도출하겠죠. 그런데 그 과제는 여러 부서가 같이 하는 과제니까 선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부서가 열심히 일하는 거, 경제부서의 일이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는 거는 매년 걷기 좋은 길 3개, 2개 이렇게 해서 3개 채웠는지 2개 채웠는지 그거 가지고 보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맨 밑에 거잖아요.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살림 면적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민원 서비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 전략 단위의 전략 목표, 전략 지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행정 체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지속가능 발전 이런 게 또 내려오면은 성별 영향 평가도 하고 성과 평가도 하고 그러더니 또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위축되기 마련인데, 제가 옆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공무원의 책무는 자기 부서의 일을 그에 열심히 했냐 안 했냐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고,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시장님의 책무인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내가 시킨 것만 해 이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서들이 저 고용률이라든지 살림 면적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등대 지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이 평택호라는 배가 지속가능한 평택시라는 육지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과거에는 등대를 선장만 보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불에 이 깜빡깜빡하는 게 실업률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다. 그것을 경제부서, 그러니까 경제라는 노를 젓고 있는 경제부서가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10년째 실업자 교육 이런 걸 해서 한 10,000명 교육한 것 같은데 실업률이 하나도 안 떨어지면 우리가 일을 10개, 20개를 더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 실업자 교육 이것은 이제 조금만 하고 아니면 그만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과 MOU 맺는 사업을 할까? 이렇게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부서 거 이게 아니라 그 등대가 깜빡거리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도 환경이라는 노를 젓고 있는 환경 선원들도 이 실업률이라는 등대를 보면 우리가 자원순환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자원순환과 환경 일자리를 연결시켜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공동의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에 시행된 거는 들으셨죠? 네. 기본법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세우고 추진 계획을 굳혀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같으면 오른쪽만 본 거죠. 우리도 그렇고 이 행정도 그렇고 오른쪽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의 주거복지팀은 연중하는 일이 주거복지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해 열심히 했어 안 했어는 주거복지 교육생 수료생 수 100명, 내년에는 120명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걸 열심히 해서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 거야. 그걸 알게 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있는 이 업무 구조를 목표별로 다시 재구성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10개, 20개 줄 테니까 더 해라가 아니라 그동안에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건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이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기본 전략이고 추진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수행했던 업무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에 기여하게 하는 건지 중대 지표로서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보면서 모든 부서가 우리 상황이 이렇구나,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 지표, 중대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결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또 가져오면 늘 17개 목표 분야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이 모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략이 한 100개 되는 거예요. 지표 얘기할 때도 이 지표를 넣어야 되고 저 지표를 넣어야 되고 이러면은 한 200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이제 캐비넷 보고서로 들어가 버리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이 등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등대 몇 개, 이런 체제로 가보자. 그게 간결한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서별로 그 등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더 주목할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바꿔갈까, 이렇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기존에 현안이 있으면 이거 어느 부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평택시의 현안은 요새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작년인가 이 수돗물에서 녹물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그 무렵에 제가 이 온라인으로 공무원 교육을, 인천시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수도과 이분들이 트럭 타고 출동하느라고 핸드폰은 걸쳐놓고 트럭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이 줌회의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돗물 문제가 수도과에 있어봤자 2개 팀 정도 있을 텐데, 한 팀에 주사님하고 뭐 이렇게 해서 3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명이 인천시의 수돗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생기면 이거 어느 부서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현안이 생기면 이것은 어떤 목표랑 연관이 있지, 그렇게 되면 그 목표랑 관련된 주무부서가 당연히 있겠지만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DG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후진국 도와주자는 개발 협력이구나, 금방 눈에 띄시죠. 그런데 이걸 15년 동안 했더니 어떤 건 달성이 되고 어떤 건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 후진국을 대상화시켜가지고 선진국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선진국이 더 오염 많이 시키면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했는데 선진국도 함께 들어야 되겠다. 그 고민을 하면서 5개 축을 세웠고, 이 5개 축을 어떤 목표를 더 붙일 수 있을까 하면서 이 17개 목표가 나오게 된 거죠. 이 17개 목표마다, 이 분야마다 이 세부 목표들이 있어요. 169개가 있는데, 그 세부 목표라는 게 UN 회원국 193개 전체가 들어온 거예요. 193개 회원국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169개가 있는 겁니다. 선진국형, 후진국형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년 7월이면은 각국의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부 장관들이 UN 총회에 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달성했습니다, 이걸 보고해야 되고요. 4년마다 한 번씩은 이 대통령들이 모이는, 수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을 9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 2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 세계가 합의한 겁니다. 이때 2015년에 UN 사무총장이 누구였죠? 반기문 총장이었죠. 반 총장님을 제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UN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193개국이 합의한, 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게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93개국이 합의해서, 그것도 그냥 압수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15년 동안 우리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로 해놓고 장관급 회담을 매년 하기로 한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재까지의 의사결정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때 반 총장님한테 IOC 위원들이 와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로비를 합니까? 이게 이제 17개의 목표가 그 본문에 있는 거고,
전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전문이 있을 텐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합의하는데 왜 스포츠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냐? 스포츠라는 단어 하나를 넣어달라라는 로비를 한 겁니다. 아유 너무 기쁘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가 이 SDG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런던에서 올림픽을 할 때 이 환경올림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올림픽은 큰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땅값이 싼 못 사는 사람들을 싹 밀어버리고 그런 데다 만드는 거잖아요. 자, 스포츠라고 관점에서 17개 목표를 한번 보세요. 1번이 빈곤층이죠. 빈곤층을 밀어버리면서 경기장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을 조립식으로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다 분해시켰고 조립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기후 문제라든지 13번 에너지 문제라든지 7번 그다음에 그 자체가 혁신이니까 9번 그리고 이 빈곤층을 몰아내지 않았으니까 역시 10번 이런 목표들이 달성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성 정책을 해볼까요? 2015년도에 이게 채택되고 난 뒤에 SDG 5번 달성을 위한 여성 정책 토론회 이런 게 있었는데 팜플렛을 보니까 안 가도 될 토론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SDG 5자를 안 붙여도 될 토론회. 여성 정책 전문가들만 나와서 하니까 그것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죠. 빈곤층의 여성 문제, 여성의 먹거리 문제, 여성의 건강 문제, 여성의 교육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 여성 문제를 5번 목표 달성을 위한 걸로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의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표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17개의 평택시 부서가 하고 있을 텐데 제각기 하면서 칸막이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래?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상징적입니다. 왼쪽에 지속가능한 유럽이라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기념 케이크를 만들고 있죠. 근데 케이크 녹아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 요리사가 뭐가 잘못됐지? 두 번째 요리사는 재료 몇 개 빼먹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17개 재료라고 치고 평택시에다가 이 17개 재료를 드리면 어떤 식으로 이 웨딩 케이크를 다시 만들 거냐 이겁니다. 평택시가 안성시보다 더 많이 넣어야 될 재료가 있겠죠. 더 먼저 넣어야 될 재료가 있겠죠. 평택시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수립했다라고 하더라도 평택시의 무슨 동에서는 더 먼저 넣어야 될 게 있고 무슨 동에서는 더 많이 넣어야 될 게 있고 재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행정 수요를 찾는 방식은 그 동네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사회복지비를 높여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50명이라도 모아서 토론회를 하잖아요. 토론회를 하면 사회복지비는 됐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줘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개 목표를 우리의 재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의 식량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웨딩 케이크를 만들 때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지구까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고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만이 아니라 경제적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대로 이 UN 워터가 세계 물기구인데요. 물 목표는 6번 목표인데 나머지 목표를 물방울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부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물부서는 물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보고 다른 부서들은 자기 업무에서 물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봐야 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빈곤층의 물 문제, 이 농촌의 물 문제, 물과 건강의 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SDG를 수립하는데 이 부서마다 우리 공동으로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업무 분장표만 보고 6개 부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자, 6개 부서를 생각해보면 요새 이제 공론장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도시농업 부서가 오늘 가서 동네 사람들 50명 모아놓고 오늘은 도시농업 얘기만 하세요. 내일은 에너지 부서가 가서 또 50명 모아놓고 에너지 얘기만 하세요.
이럴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 시민들이 이 동원이 돼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이 매일같이 부서에 시달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명이 모일 때 6개 부서가 함께 가면 사람들이 다 오늘은 도서관만 생각하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럼 이 작은 도서관을 자주 다녔던 분은 도서관 앞에 공터가 있던데 거기 텃밭 만듭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도시농업 부서 일이 해결되죠. 웰니스 센터를 자주 다녔던 분은 옥상이 비어 있던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 올립시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 자립마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DG라는 것 자체가 그럼 기존에 지난 52년부터 진행해왔던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 또는 72년 유엔 환경회의를 했던 스톡홀름 회의의 그 결의 그때부터 해왔던 역사 내지는 92년 리우 회의, 2012년의 리우 회의, 리우 플러스 20회의 아니면은 2015년의 SDG 이런 이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가 큰 흐름을 갖고 있지만 SDG가 드디어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게 공동의 목표였고 또이 연계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공동의 목표 속에서 각 부서들이 칸막이를 어떻게 넘어설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BTS가 UN 총회 가서 연설하고 노래도 했죠. 왜 갔는지 잘 모르시지 않았어요? 아직도 모르시거나 그때 왜 갔을까요? 유명해서? 자, BTS가 이 배지를 차고 노래를 했습니다. 연설도 이 배지를 하고 우리 이 평택지속협도 저 배지 갖고 계시죠? 차고 계시네요. 네, 이 배지를 가지고 이 차고 노래를 했는데 저 어디서 받은 배지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유엔에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스와로프스키가 여기에다가 반짝거리는 것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 BTS 팬들이 그 BTS 배지라고 해서 이걸 사기 위해서 아주 또 열풍이 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잖아요. 2030년이 불과 이제 7년도 안 남았죠.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3년을 뒤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입장에서 야 BTS 니네가 와서 연설 한마디 하고 노래 한 곡 해주면 전 세계 수억 명이 다시 한번 각성할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때 오해 중에 하나는 문 대통령이 드디어 BTS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됐는데 거꾸로 BTS가 이 유엔에 가는데 문 대통령이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전 세계에 주류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스페인을 출장을 갔는데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스페인어는 잘 더 못할 거 아니에요. 큰 건물 하나 지나가는데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 보건기관인가 보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보건기구 앞에 3번 목표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얘기를 해줬죠. 아, 그런 거였군요. 제가 더 잘 눈여겨보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지속가능 발전 이게 주요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환경은 안 돼. 또 환경 진영 쪽에서는 경제 성장만 안 돼.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는 저는 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는 저 80년대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서 3저 호황 시대 10%씩 경제 성장이 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가 이미 11위권의 선진국이 됐는데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안 떨어지려면은 그동안에는 위로만 올라왔으니까 경제만 보고 올라왔을 텐데 이제 안 떨어지려면은 받침대가 3개는 있어야 돼요.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이라는 그 받침대가 더 튼튼하게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관심 있게 이렇게 보질 않고 지속가능 발전 그거 옛날 얘기 아니야? 지속가능 발전 그러니까 단어도 틀려요. 지속 발전 가능 이렇게 잘못 발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나는 경제 쪽이야, 나는 사회 쪽이야, 나는 환경 쪽이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엠보스 프로세스 우리 지역의 16개 그룹이 빠지지 않나 모여서 각자의 이 견해를 얘기하다 보면은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가 따로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가는데 이로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기 있어요. 종로구의 이화동의 벽화마을인데요. 가수 김광석 씨가 젊었을 때 자취했던 방도 있고 가수 배호 씨가 저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 살았던 이 창신동의 그 초입에 또 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를 다 벽화로 그려줬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찾아갔는데 주민들이 낙서를 하고 벽화를 훼손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 반대, 주민들도 편히 쉬고 싶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 깨끗한 걸 보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뭘 사 먹고 경제 문제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안 물어보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못 살고 조용했을 때가 더 나았어. 주민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비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 이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뭐뭐뭐에서 시작됐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민정 사무국장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끌려왔어. 이러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이응현 교수님의 설득에 넘어가서 오늘 오게 됐어. 다들 모든 것은 땡땡땡에서 시작됐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됐다라는 그 책을 작년에 냈습니다. 저도 도서관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저자 소개를 봤는데 청주시 의회 의원을 거쳤고 이렇게 돼서 그냥 출마하려고 쓰셨나 보다 덮었어요. 그럼 다른 페이지로 가버렸죠. 근데 계속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썼길래 그래서 다시 봤죠. 의회 의원을 한 건 맞는데 지금도 청주에서 부부가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원 시절에 저 북유럽 도서관을 한번 방문한 건 맞는데 의원이 아닐 때에도 그 뒤에도 수십 번을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코펜하겐이나 헬싱키나 스톡홀름이나 이 대도시만 다녀온 게 아니라 시골까지 다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도서관이 뭐 그리 대단해서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뭐 하는 데죠? 책 읽는 곳. 그 전 시대 저는 우리 세대 때 이 도서관은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고 자리 맡아놓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책 읽는 것도 최근의 일이죠. 근데 여기 도서관들은 도서관은 뭐 하는 곳? 이게 사람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게 딱 캐치프레이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어디에 있냐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역사 2층에 있어요. 재래시장 한가운데 도서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 롯데쇼핑 같은 이런 데 3층에 도서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곳이니까. 야, 그러면 책 한 자리에 또 안 보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전 세계 국민들이 1년에 몇 번씩 책 읽을까? 여기 북유럽 4개 국가들이 1, 2, 3, 4일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곳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게 시끄럽겠네. 시끄러울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시장 상인들이 점심 먹고 와서 차도 마시고 그런데 차 마시면서 눈에 들어온 책 한 권 집에 저녁 때 들고 가기도 하고 쇼핑센터에서 만나는데 기다리면서 책 한 권 보기도 하고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쇼핑하기도 하고 쇼핑 끝나고 책 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유럽 도서관과 복지국가의 비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복지국가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혜택이 오려면 세금 더 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이 교육의 힘, 독서의 힘이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놓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부산동 도서관을 우리 국장님 가보셨더라고요. 안 가보셨나요? 은평구의 이 도서관 마을 우리 송 교수님은 갔다 오셨죠? 이렇게 생겼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은평구가 서울시의 25개 지자체 중에 가장 열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땅을 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도서관을 짓는다라고 해도 저 좁은 골목길을 트럭 한 대가 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골목길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서 도서관 못 해주는데 부산동 주민들 우리도 도서관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집들을 8채 샀어요. 그 중에 빈집도 생겨가지고. 자, 이제 보세요. 오른쪽이 원래 있던 집이고 왼쪽이 도서관인데 원래 있던 집이 저 가운데 있잖아요. 오른쪽이 원래 있던 집이고 왼쪽이 도서관인데 원래 있던 집 그대로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8채의 집을 잇고 지붕 하나 크게 씌운 거죠. 그래서 도서관 마을이 됐습니다. 아까 그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됐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하나 생겼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2006년부터 계속 청원이 들어왔어요. 아, 돈이 없어. 그래서 2008년도에 겨우겨우 이 집을 8채를 샀어요. 그리고도 돈이 없어요. 2012년도에 참여예산 서울시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2015년에 완성이 됐어요. 도서관이 재수생이 책 보는 데가 아니라 마을 축제를 하고 마을 학교를 하고 주부들이 모이는 언니넷을 만들었고요. 꾸러기 장터를 하고 북 콘서트를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됐다 할 만하죠. 자, 이 도서관 마을 사업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존이라고 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할 때 이 도서관 마을은 경제 문제에 기여했습니까? 사회 문제에 기여했습니까? 환경 문제에 기여했습니까? 교육 문제에 기여했습니까? 문화 문제에 기여했습니까? 다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관점, 그게 저 중앙부처는 어려운데 우리 생활단위에서는 쉬울 수 있다. 오히려 주민들과 함께 얘기하면 그래서 경제 문제에 따라 사회 문제에 따라 환경 문제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돈의 여지도 없는데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미래를 공동의 목표를 세워놨다라고 하면 행정부서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시민단체들도 그 공동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해 볼까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도서관 부서만 움직였으면은 진짜 도서관만 만들었을 거고 마을 축제만 보는 그 부서 있으면은 이 도서관 없이 축제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관점 속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화성시가 시티투어 버스를 200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2011년부터 공정여행으로 바꿨습니다. 공정무역은 아동노동 착취하는 커피 안 마시겠다 이런 거죠. 요새는 누구를 착취하고 있죠? 고양이를 착취하고 있어요. 누아 커피를 만든다고 이 고양이를 가둬놓고 고양이가 채식주의자인지 콩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느 순간 고양이를 통해서 전염병이 생길까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공정여행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보통 이런 큰 여행도 그러니까 여행업자가 있다 그러면 화성시지만 그 법인 등록을 서울에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을 막 휘짓고 다녔는데 법인세는 서울에 내고 주민들은 시끄럽고 환경 오염되고 이럴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착한 여행 하루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참가비의 1%를 이 지역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2개의 사진이 있죠.
이 사진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 발굴한 그런 장소들입니다. 첫 번째 주민이 입금 3억에서 관광객을 모아가지고 버스를 보내면 첫 번째 지역의 주민이 올라와서 설명하고 체험하고 그리고는 다음 코스로 가면은 그 지역의 주민이 또 올라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화성시에 3대째 살았는데 여기에 말을 기르던 데가 있어. 여기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죠. 여행 경비를 1%를 주민들한테 환원한다라고 하니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도움됐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과 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역을 알게 됐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뿐만이 아니라 일회용품을 못 가져오게 하는 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를 했어요. 이 나무젓가락도 못 가져오겠어요. 이 불편한 관광을 누가 해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직전까지의 통계로 보면은 10,000명에서 시작됐던 게 30,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 시티 투어 코스를 보면서 이렇게 바꿔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게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문화까지 연결이 된 거지만 여기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어떻게 기여해볼까 화성지속협이 얘기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광명시가 지속가능 그림책 이야기를 출간했는데요. 저는 그냥 이 광명시는 평생교육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그냥 책 하나 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목표에 그 몇 번 목표, 그런데 그것은 유엔의 몇 번 목표, 그리고 그 사례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례를 평소에 교사들이 또는 이 평생교육의 교사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던 그림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책들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이 그림책에 나오는 이 예시는 1번 목표, 이 예시는 7번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광명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차들이 다 17개 목표에 해당되는 건데 새로운 콘텐츠가 없어서 들고 온 게 아니고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이 쓰던 그림책들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 사례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이 교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이 교재에서 나오는 이런 활동들이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몇 번 목표랑 관련이 있는 거여서 이렇게 되면서 훨씬 이 확산 속도가 더 빨랐던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마지막에 지속가능하게 생각하기 스스로 해보도록 하게 됐고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책인데 어린이를 위한 SDG 이 일본 책이에요. 일본 책이 번역이 됐는데 우리 이창원 교수님 그 SDG 교과서 전과처럼 여기 아주 두꺼운 거 만드셨는데 그 고생은 하셨지만 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책을 보는 순간 저 벽돌책에 그 겁을 먹고 마는데 제가 이 어린이를 위한 SDG를 보니까 이 책을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SDG가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고 각 분야에 어떤 일들이 연결되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 생활상의 소재로 더 쉽게 또 실천 가능하게 그렇게 접근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작년에 뉴욕에서 기후변화 총회가 있었는데요. 기후협약 총회가 있었는데 이 25개 단체들이 이 뉴욕시의 세라 루스베트 공원에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 SDG를 홍보를 했어요. 물론 있던 가게들도 있었죠. 여기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초콜릿 가게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있던 곳인데 이 초콜릿 가게는 12번 목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기여합니다. 또 중간에 오면은 장애인 단체 우리는 10번 불평등 목표에 기여합니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한 바퀴 돌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겠죠. 늘 우리가 접하던 단체, 접하던 가계 이런 것들이 어떤 목표에 기여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더 생활 단위로 더 지역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브라질에서 시작할 때 독재 정권이 계속 있다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그 도시에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독재 정권에서.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당선되는 날 이 시장 당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근거를 봤더니 텅 비어있다. 그럼 많은 기대를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손을 들어서 돈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시작이에요. 그럼 없는 돈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일까? 그걸 정하는 게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명시가 돼버리니까 이게 모든 곳에서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은 5억 줄게 나눴어, 어떤 시장은 10억 줄게 나눠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게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억씩, 5억씩 가지고 동네별로 또 한 30개 동에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가는 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CCTV 답시다, 저 꽃밥 만듭시다, 아니면 가로등 답시다, 미끄럼틀 바꿉시다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방의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CCTV 달아주세요. 나한테 얘기 한마디 하면 내일 부서 가서 얘기할 거를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겨우 가져온 게 그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구가 그런 이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을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SDG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7개 목표 중에 어떤 게 제일 시급합니까? 7번 목표, 9번 목표, 13번 목표 동마다 다르겠죠. 그 목표들 17개 중에 골라낸 것 중에 경제 분야 2개 목표, 사회 분야 2개 목표, 환경 분야 2개 목표씩 6개 목표를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16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장애인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의제들이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CTV 달아주세요. 이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따로 모으고 그런 의제들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6개 테이블을 만들었고 7번은 이제 이 은평구가 1인 가구가 많다고 해서 1인 가구 특별석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오늘은 우리 동네에 얼마를 끌어갈까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딱 여기에 오셔서 경제 두 번째 테이블에 앉게 되면 그분은 3시간 동안 북한산을 이용해서 생태건강을 어떻게 할까 그 얘기만 해야 돼요. 환경의 두 번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친환경 제품 소비 이것만 3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우리 동네에 얼마를 끌어갈까 이게 아니라 정책 아젠다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SDG를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서 의사결정에 활용해 볼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분 5분이 남았는데 이 지역의 자원 찾기를 휘리릭 지나갈까요? 자, 공유지의 비극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런데 마을 단위, 동네 단위에서는 희극이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엘리너 오스트롬은 우리 마치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듯이 우리나라에 5,000개가 있듯이 규칙만 잘 정해주면은 공동의 것에 대해서도 나쁘게 활용하지 않고 좋게 활용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 듣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막 하려고 했더니 또 4대강 사업 같은 걸 하는 거냐. 앞에 그린사 도시장, 그린 뉴딜을 했는데 이 역시도 지자체들을 경쟁시키는 그런 이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 또 큰 시설물만 오는 건데 우리는 앞에다가 로컬자를 쓰자고 했어요. 로컬 그린 뉴딜 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나무 심기라든지 버려지는 식품 줄이기라든지 장애인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활 단위로 내려오면은 이게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의 자원 찾기니까요. 혹시 이 힘내라 도시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5, 6년 전에 SBS에서 8개의 지표, 자살률, 무슨 율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의 이 기초지자체 도시들을 평가를 했는데 인천 남구가 1위를 했고요. 2위가 동두천, 3위가 속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개 지표 중에 꼴찌가 1위예요. 8개 지표 중에 끝에서 두 번째가 2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꼴찌니까 힘 좀 내 해서 힘내라 도시 1위에 된 거죠. 이때 이 인천 남구 청장님이 우리가 열악한 줄은 알았는데 옆에 부평구가 그냥 딱 100개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공무원 30명, 우리 지속가능가치 협의회 30명, 60명을 모아서 워크숍 한번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아까 단체장이 새로 들어오면은 공무원들한테 세 단어씩 써보자 그런 식으로 60명이 모여서 세 단어씩 썼어요. 10년 전에 인천 남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개씩 써보십시오. 10년 후를 생각하면 써보십시오. 이게 10년 후를 쓴 거예요. 10년 후면은 뭔가 그 희망적인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고령인구, 노후, 낙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이런 거죠. 힐링 장소 부족하고 열악하고 착한 사람 이거는 그 당시에 구청장이 공약이어서 그냥 써준 거였고요. 제가 이걸 쭉 보고 심각하네. 그런데 미추홀이 뭡니까? 미추홀은 인천의 옛 이름이래요. 그래서 인천 남구를 인천 미추홀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미추홀구로 이제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러면 옛날에 남구가 인천의 중심이었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이 있군요. 또 다른 걸 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눈에 띄었어요. 아니 이 열악한 곳에 대학교가 있어요.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천의 옛 중심의 이 자부심을 청년들하고 함께 올리는 문화관광 이렇게 지향점을 삼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첨단 산업 유치 이런 걸 하느냐 그 결론을 그렇게 낸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구청장을 그만두고 새 구청장이 오셨는데 지속가능가치 협의회랑 그 주무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 이분은 골목마다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자고 이렇게 새로운 공약을 가져왔다. 그렇게 해서 기껏 SDG 수립해놨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골목 SDG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골목 SDG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 여기가 이제 열악하니까 골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골목 사람들 700명, 골목 옆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700명, 공무원들 700명, 한 1,500명 이상이 회수가 됐어요. 목 17개 중에 어떤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까? 시급합니까? 그래서 기후 대응 13번이죠. 양질의 일자리 8번이죠. 지속가능한 공동체 11번 이런 식으로 6개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목표와 관련해서 골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뽑아봅시다. 이것도 워크숍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재활용 쓰레기, 우리 골목이 분리수거 잘 안 되죠? 골목 화단, 텃밭, 빈집을 활용한 카페 이런 것들 나오죠. 골목에서 다 한 거 같죠? 공동의 분리수거장, 그 다음에 도구 어르신들, 골목 축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미추홀구의 마을센터랑 같이 이 골목 축제, 골목 정원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그 해에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기초지자체 경진대회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경제 문제만 나는 관심 있어. 환경 문제만, 아니 우리는 사회부서니까 다른 거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이 16개 그룹들이 모여서 이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첫 시간은 질문이 많았다고 하니까 30분 정도는 질문을 받고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질문하면서 질의응답 시간 갖는 네. 그러면은 8시 10분에 모일까요? 네. 네, 쉬셔도 어디 갈 데가 없으실 텐데 8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바깥에 가시면 간식, 약간의 간식 마련되어 있고요. 1시간 동안 계속 기침도 하셨는데 수고해주신 오수정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 2강은 우리 요 교재 보시면 지방정부 SGS 거버넌스와 이행 요 주제로 갖고 오슬 교수님께서 정리를 하셨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차원 교수님, 그 다음에 송창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송창석 선생님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치분과연구소와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한국 ESG학회 그린워싱 감독위원장님 하시고요. 그 전에 수원시정연구원의 기획조정본부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를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평택시의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협체추진단장님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평택시의 사정을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고, 이창훈 교수님 마찬가지로 계속 거버넌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일 큰 학자이시고 그래서 두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버넌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 생각을 통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도 사회도 환경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무조건 협치이기는 합니다만 앞에 협력적 거버넌스, 그래서 생각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조직들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엔고스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우리는 강의도 듣고 복습도 예습도 하는, 우리 보좌관님께서 좀 너무 욕심을 갖고 지속대학을 하는 거 아니냐 욕심 갖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죠. 요거 교재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의 제일 밑에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 중심의 협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문제를 풀더라도 도서관을 중심에 두시고 다른 SDG의 목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서관 얘기뿐만이 아니라 도시 얘기도 했어요. 도시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물방울 얘기도 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깨끗한 물, 위생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또 여기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단순히 걷기 좋은 길 3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병률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또 넘어가시고 네모칸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를 할 때 부서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SDG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부서가 모이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들이 도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SDG 목표를 갖다가 등대지표로 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웨딩 케이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딩 케이크를 만들게 될 때에 어떤 것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어떤 그 웨딩 케이크를 만들게 될 때에
도서관에 조금 부족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재료를 조금 넣어야 될까? 이러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물방울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농업과 에너지, 그 다음에 이 환경의 문제, 도서관의 문제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어떤 주제를 중심에 두고 이것을 등대 삼아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를 하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중심에 두고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환경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어떤 통합적인 솔루션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참여예산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단순하게 접근했었던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SDG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을 찾아가시는 그런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시에다가 제안도 하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먼저 이 송창석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평택시를 경험하시면서 평택시 여건과 사정 이야기들을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창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뵀던 분도 계셨을 것도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민선 7기에 2년간 평택시 정책특보로 있으면서 협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회라든지 참여예산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공익활동지원센터 조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지열병과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면 접촉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일단 제도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틀은 갖추려고 했었었는데 오수길 교수가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제 전공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여러 자치단체를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직접 또 참여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 일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참여예산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오수길 교수가 이야기한 프로세스와 내용대로 진행을 SDG의 목표체계를 수립하고 전략에 따라서 이행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지표, 피드백 관리를 제대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느냐? 브레인 제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204개. 한다고는 하면서 목표도 만들기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건 지표일 뿐이고 공무원들은 전혀 머릿속에 이것을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SDG 목표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는 그 현실은 평택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당진시가 좀 민선 7기 때 좀 열심히 하고 국가장들과 성과 계약을 하면서 SDG 목표 체계를 이걸 이행하게 되면 S등급을 준다라든지 한다든지 그 성과 연봉 계약을 하면서 다 국가장들과 그렇게 만들어 놓기까지 했는데 선거에 의해서 4년 짧거든요. 8년, 그분 8년 했는데 바뀌고 나니까 시장이 새로 바뀌고 나니까 SDG 이야기조차가 가무회에서 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비극인 거죠. 그래서 임기 4년 동안 뭔가를 해서 갖춰놓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것까지 해놨는데 그거는
그냥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설사 재선이 돼서 그걸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이 뇌 구조를 바꿔내가. 저는 공직생활 한 16년, 국가공무원 16년 했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 개개인을 탓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도 늘뭐 이야기 속에서도 아까 강의 속에도 나왔지만 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관 칸막이 문제. 근데 하나의 정책 문제는 최소한 4-5개 과들이 다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칸막이에서 서로 협업을 안 합니다. 그걸 터부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걸 좀 해보려고 하면 상당히 저항 내재.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은 잦은 순환보직을 해요. 최소한 뭐 전보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한 2년 정도는 그 업무를 하도록. 그거 지켜지는 자치단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변의 공무원들이 보시면 근무한 기간 동안에 몇 개의 업무 부서를 돌아다녔는가 본다고 하면 최소한 2년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고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그만큼 능력이 출중해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 무너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의 관련 법령과 업무 내용을 숙지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과 이게 확보 안 되는 상태에서 인수인계조차도 사실은 좀 부실하게 짝이 없어요. 전임자가 뭘 했는지 어떤 걸 인계를 받아야 될지 특히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주민들의 그 관계망, 네트워크, 이 사람을 네트워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거의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관료들의 문제 해결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오수기 교수의 자료에도 사악한 정책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해보려고 하지만 문제가 제대로 풀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뭐 자치단체가 그 훌륭하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정책 처방을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들었다 그러면 온갖 사회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 해결력을 상실한 이 관료 집단이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참여형 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 당사자들의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해보는 플랜 2C의 이 단계를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자체가 간섭이다. 그냥 이 이면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폐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부활되면서 30년만에 부활되면서 잘못 가져왔던 그러한 그 내용은 지역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이런 뜻보다는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이런 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어떠한 그 중앙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재정 지원과 그러니까 사업을 따오려고 하는 데만 지금 한 30년 동안 올인을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대지 연물통 정치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 어떤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걸 들어서 안 주려고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시장이 중앙부처 쫓아가서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하기도 하고 학연 지원 동원해서 일단 각 여러 부처의 그 사업들을 따오기 위해서 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30년 동안 지역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그걸 좀 주민자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되게 편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소관 법령에 따라서 돼 있는 매뉴얼대로만 집행을 하면 감사받을 때도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중앙에서 정해져 있는 법령에 따라서 업무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하면 이건 예산 소화 행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문제를 이걸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하는 아이디어도 필요 없고, 이걸 수십 년 동안 해온 공무원들 입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힘들겠어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의 과도기가 지금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면 4년에 한 번씩 시의원과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을 뽑는 대표자를 뽑는 대정치의 선거로만 인식을 했을 뿐이고, 모든 걸 동원해서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획득해오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걸 다시 SDG와 관련돼서 본다고는 지역의 문제를 SDG 차원에서 어떻게 연계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또 환경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목표 체계를 수립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고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래도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관료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힘들어하고 나가 떨어지고,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을 추동해낼 수 있는 시민력이 형성되어 있는가, 시민사회단체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추동해낼 수 있는 단결된 시민들의 파워, 그걸 이제 시민력이라고 얘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시민 권력입니다. 선거만 해서 그 대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그것은 주권재민의 원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주권재민의 원리에 의거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 뒤로 제쳐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SDG와 관련돼서도 물론 뭐 그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 공무원들을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 점검하는 평가 지표를 대기내고 하면 공무원들은 또 그것을 또 그 수치를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의 폐해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의 그 엄청난 그 바꿔 얘기하면 그 거짓 보고 내지는 통계 조작 내지는 이러한 그 문제점도 양산이 되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의 이행 점검을, 그러니까 목표와 전략과 이런 그 계획도 민관정이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의 이행 점검도 민관정이 수시로, 그죠? 연말에 가서는 그 지금 SDG 관련해서 몇 번 목표 체계를 어떤 걸 어떻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이거는 너무 과다한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조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좀 행정이 그동안 뭐 놓치고 있었다라든지, 이거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작동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240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다 따로 놀고 있고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그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몇 개 자치단체만이라도 제대로 짧게 네. 저기 평택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걱정되고 있는 것은 여기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벌써 3년 됐냐? 2년 됐나요? 근데 지속가능 협의회 위원회조차도 구성을 못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죠? 근데 또 듣는 얘기 보니까 또 SDGs, ESG 포럼을 만든대요. 민간의 100명으로. 법 제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 수립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만들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2년 전인가. 근데 위원회도 구성 못하고 이거는 누구의 탓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민관적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좀, 왜 그러냐면 시장은 또 바뀌어요.
바뀌었을 때 이걸 뒤집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희가 저기 조금 있다가 또 질의응답 하시고 네네네. 네, 부장님 마무리. 자, 그래서 걔가 이제 비판적 시각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실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계획은 뭐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꿈에 불과하고 몽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작은 수준의 것이라도 평택에서부터 그죠? 이거 욕심부리면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준비해가는 것을 이 지속가능 대학을 기초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네. 중심으로 또 움직이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좀 비판적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좀 토론하시고요. 받는 시간 갖고 두 번째는 우리 이찬 교수님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5시에 와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 송창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SDG ESG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는 원흉이 접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수길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만나다 보니까 통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오수 교수님이 지금 한국 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한국 NGO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편집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같이 소통을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대충 알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오수길 교수님은 희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송창석 교수님은 대단히 비판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저는 좀 중간적 입장이고요. 우리 오수길 교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왜 거버넌스를 할까요? SDG 협치를 이야기할까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가 나온 겁니다. 거버넌스는 협치는 목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보다 수단과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외 사례들, 국내 사례들 그리고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정신, SDG와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글로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민족적인 문제도 있어요. 미분기지 문제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계급계층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쌍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신도시화를 신도시이기도 하고 또 발전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과정에서 개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과들도 좀 있습니다.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서 토지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양질의 일자리, 교육 문제 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치라는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협치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만 하면 아마 다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주역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즉 궁즉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궁하니까 변하고 변즉 통입니다. 변하니까 통하고 통즉구라고 합니다. 통하니까 오래오래 간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궁합니다. 도시 지속 가능성, 글로벌 지속 가능성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춘풍추상이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좀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남 탓,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두 번째, 매일 반성과 성찰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태도로는 나도 못 바꾸고 세상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한테는 엄격하고 타자에게는 타 그룹에게는
좀 더 포용적인 자세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신뢰를 확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다양한 시민들,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게 중요하고요. 법적 지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 효율성도 뒤따라야 합니다. 가치만 강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철학만 강조한다고, 도덕성만 강조한다고, 윤리만 강조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효과와 실용적인 효율성도 보장돼야 됩니다. 사회적인 포용성도 필요하고요. 또 반응성, 투명한 어떤 책임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거버넌스는 행정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우리가 그 남탄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갖고 있는 관료주의도 있지만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은 열심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노력하고 고생하고 생각하고 시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냥 무임승차하고 비판하고 또 목소리 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가로막고 여러 가지 장벽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힘의 불균형이라든지 숨겨진 의도라든지 더 중요한 게 무조건 남을 이기려는 태도 이런 것들도 거버넌스를 제약하는 요소들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식의 부족이라든지 정도의 부족 문제, 재원의 부족이라든지 합의의 부족, 권한과 책임의 부족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은 굉장히 협치의 어떤 힘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치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심지어 요즘에 동장들도 이제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도 지금 많은 부분 참여합니다. 송창석 박사님이 다 만들어 놓은 토대에 준비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잘한 것들은 잊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성과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개선과 혁신의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 잘한 건 잘한 걸로 계속 성과를 이어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자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의 협치, 또 주민 참여의 산재, 또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수립과 이행들 다 이거 송 보좌관님이 계실 때 만드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강의 들으셨던 것, 또 토론하신 내용들 중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부터 예. 있었습니다. 딴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저 그 아까 우리 요 우선으로다가 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첫 번째로는 그 시장의 그 임기가 지나면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이 바뀔 수 있다는 아까 우리 오수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추홀 같은 사례도 초기에 수립되었던 그 목표 자체가 시장이 바뀌면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골목으로 바뀌었다는 사례를 보면서 어떤 그 지자체의 단체장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별도의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협의된 이 내용들이 불가역성을 갖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송창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공무원 어떤 그 근무적인 어떤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현실 속에서라면은 도서관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평택에서도 시민 그 예산 참여 제도 같은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시민들의 제안이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평택에 그런 장이나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가 짧게 네, 그 불가역적 장치와 구산동 사례처럼 평택에서도 그러한 참여에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가? 제도적으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있죠. 참여 예산도 있고 주민 참여도 있고 시재생 차원에서도 주민의 어떤 제한 공모 사업도 있고 일부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이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행정을 상대로 해서 제가 서울시 참여예산 지원 협의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이 구산동이 서울시 참여예산 공모 사업으로 은평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있고 그게 선정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시 참여예산 구청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참여예산 그때 500억 원을 가지고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좀 숙성을 시키고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진 어떤 모티브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도 행정에서 관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해결을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늘 성공한 사례 뒤에는 그걸 움직인 추동시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역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모법이 있어요. 법률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통과되고 그 이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왜 환경부 쪽 소관이 아닌 국무조정실에 이 기능을 뒀냐라고 하면 여러 분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 내지는 추동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도 평택시에서 환경정책과에 있던 이 업무를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로 바꾸면서 미래 전략관실로 옮긴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체나 이런 내용 보면 의제 21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어느 자치단체가 하더라도 보면 환경운동 그리고 실천 단위의 활동을 하던 의제 21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SDG나 이런 거 보면 저거 환경단체 하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터하고 그 하천 정비하고 하는 거 이런 걸로만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확대가 됐잖아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환경국에서는 안 되겠고 기획조정실 업무를 갖는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시도는 또 시도 나름대로 지속가능 발전 이런 목표책에 수립하고 기본계획 짜고 그런데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근데 저 불가역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민선 8기들을 쓰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거버넌스 이러한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일 나왔던 결론은 이거예요. 그동안 중간지원 조직 내지는 관에서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재단조차도 만들고 단체장의 시작 군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사람 물갈이를 하거나 그걸 다 해체시켜버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관에 의지하면서는 안 되겠다. 민설 민영으로 해야 되겠다. 민간의 자본으로 민간이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지역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마다 선거에 의해서 뒤바뀌면서 이걸 맨날 갈아엎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모법인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지역재단. 바꿔야 되면 민간이 모금을 통해서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설립의 지속가능 환경재단이 됐던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리고 여야 구별 없이 진보 보수 구별 없이 시장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재단을 만드는 게 답이다. 너무 관에 의존하고 보조금 내지는 공모사업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 의리돼 버린 거예요. 시민사회 진영이. 이걸 좀 뒤집어야겠다라고 하는. 불가역적인 방법은 제도적으로 법률도 만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의 아까 제가 시민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시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주도가 아니라 민관의 협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도화가 없이는 틀림없이 뭔가 이행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틀 안에서 민관의 협치 또 협력 구조를, 거버넌스 구조를 협력적으로 좀 조직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행정에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의식,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시민력이 굉장히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0초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30초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민간 중심의 어떤 재단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이 요즘 ESG 엄청 불잖아요. 바꿔야 하려면 기업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헌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ESG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기업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 제안서와 이걸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역에서 이끌고 간다라고 하면 지역에 관대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독립자금 얻듯이 제안서 만들고 기업에 가서 지역 그냥 CSR과 뭐 기업의 사회 공헌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앞으로는 ESG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런 기부 문화를 좀 바꿔내가는 데 있어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꿈을 꿔봅니다. 예. 우리 제가 여 앞에서 보면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눈빛이 날카로우시고 반짝반짝거리시는 분이 한 분 눈에 띄는데요. 우리 선생님께 한번 마이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궁금하신 질문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저도 뭐 이런 자리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나 이런 것도 참 좋았었는데 한 가지가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TFT를 많이 형성하더라고요. 근데 TFT에서 어떤 그 과제를 결정할 때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 부처 간에도 그렇고 부서 간에도 그렇고 이기주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승일 교수님 아까 공동의 목표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것과 연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 서울 도봉구에 평화문화진지라는 게 있는데 그쪽은 왜 이 북한 전차 막는다고 대전차 방어진지를 구축을 했잖아요. 근데 70년대에 구축했던 게 그럼 그 대전차 방어진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3층짜리를 지어놔서 군인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사시에 내려와서 접근을 막아라 이런 거였는데 7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015년도에 안전진단 2등을 받아서 그건 철거했어요. 아파트는. 그런데 밑에는 그럼 대전차 방어진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흉물이에요. 그럼 이 옆에는 도봉산이고 앞에는 생태 하천이 흐르고 이쪽에는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딱 하니 한가운데 그 흉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계속 방치를 해놨어요. 한 10여 년을. 그 방치한 이유가 그게 국방부 건데 국방부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도 소관이 아니고 도봉구는 더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송철석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기를 그럼 부서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1인시 해보자. 국방부 가서 1인시 해보고 항의 전화도 해보고 이게 안 되겠으니까 대안을 얘기해서 이 레이더 기지 조그맣게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흉물이라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최대한 그대로 두겠다. 그런데 이것을 좀 공원처럼 해서 좀 멋지게 다른 뭐 아파트를 짓거나 이게 아니라 그대로라도 둬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자꾸 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그럼 뭐 같이 논의해 볼까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은 어느 부서 일일까요? 뭐 도시계획부서, 건설부서, 환경부서, 문화부서 4개 부서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부서랑 문화부서가 같이 일하는 경우는 가끔 있고 문화부서랑 환경부서가 일하는 경우는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 건축부서랑 환경부서, 문화부서랑 뭐 도시계획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거는 그 대단히 드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 흔적이 남아 있는 대전차 방어진지가 있는 곳은 유리로 해서 전시해 놓고 그 주변에는 이 공방 같은 거를 들여다 놓고 그다음에 레이더 기지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나름 전쟁의 상흔이니까 베를린에서 또 베를린 장벽을 3개 얻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평화문화 진지라는 개념으로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주민들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는 모든 부서가 같이 들어오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속가능 발전 개념 때문이었어요. 지속가능 발전과를 도봉구에서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지속가능 발전 과장이 됐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연결되는 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연결되는 것만.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문화단체도 만나고 환경단체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문화단체끼리 따로 이거 막 자꾸 밀어내고 환경단체끼리 따로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던 거를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럼 우리 힘 모아서 민원도 내고 데모도 하고 뭐 1인시도 하고 전화도 하자. 그러다가 대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서들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 사례의 시작은 반드시 주민에게 있더라. 아까 송철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지속가능 발전과가 있더라도 그분이 그 민간에서 계속 노력했던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또 우리 아까 첫 페이지에서 2번째 보시면 협치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공동의 목표를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문제 해결 중심의 협력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개 목표라는 것이 인류의 공동의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17개의 목표를 우리는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 목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해결 과제이면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정할 때는 사실은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에서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설정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선정하셔서 만들어가는 문제 해결 과정을 좀 잘 가져가되 사실은 여기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이나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모여서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방향성을 갖고서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마이크 학원 문제 짧게 네, 짧아요. 문제 해결 선생님. 일단 오수기 교수님이 되게 잘하시니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속가능 발전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부서를 17개로 해서 SDG 과로 만드는 게 가능할지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평택시에 41기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세세하게 해야 될 거를 17개로 퉁치게 돼서 불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17개로 하더라도 칸막이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몇 개 과라고 하셨는데 17개 국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칸막이 행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송창수 박사님 또 당진시나 충남도의 예시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게 그럼 공동의 목표를 세워라 이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목표에 기여할 건지 기여하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사업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사업 중에 우리는 핵심 사업 2개를 3번 목표하고 7번 목표 기여하는데 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고 와서 성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 8개 사업은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지만 이 2개 사업만큼은 우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총력을 다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 계획을 했던 거, 그게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앞에서 보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또 계속 메모하시고 이야기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열심히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고 질문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우리 저쪽에 우리 모자 쓴 UCLA 오늘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수업은 잘 들었는데 아직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저쪽에 우리 또 중국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없어요. 우리 선생님 간단하게. 예. 이제 강의는 2번째 시간 갈수록 더 유익하고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방향을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네. 우리가 좀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마지막으로 띄워준 글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타자의 이름으로 가장 선한 길이 공감이죠. 천승려 시리즈 풀꽃 느낌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 확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아주 공허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연은 건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인연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을 갖게 하는 인연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성장이 되게 하는 인연은 행복합니다. 성장이 되는 인연, 행복한 인연 만드는 것이 이번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국민 개몽운동입니까? 제가 보충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컷에는 60분이라서 안 넣었는데요. 그럼 아까 부서마다 이거 어느 부서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목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졸업하시면 이 제8기 지속가능 발전 대학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SDG 이런 걸 만들면은 17개의 목표가 나오든 17개의 과제가 나올 텐데, 그런 거를 평택시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님께 전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창원 교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인연이 소중한데 이게 그럼 선생님은 이제 경제사회 환경 중에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은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사회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다른데 이제 소속된 내 단체가 있거나 내가 자주 가는 모임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감 능력을 갖추고 사회 쪽에서는 환경 쪽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그런 통찰을 얻고
그럼 다시 내 단체로 가시면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회적인 수단, 환경적인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성장하시는 거,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제일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조금 이제 이해들을 하시면 계속 나중에 토론회도 하게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평택에 맞는 목표들을 한번 설정해 봅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연습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많고 사실은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보시면, 이거 좀 위로 올려줘 보시죠. 더 끝까지. 이게 이제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본 겁니다. 보시면 평택시 지역대학 지역사회 맞춤형 디자인 싱킹. 그러니까 저희가 민관 협치를 하고 기업들도 끼고 다 이렇게 끼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은, 지역의 대학생들은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에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한번 지역 문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디자인 싱킹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가셔서, 앞으로 나가셔서 주민참여예산제 ESG 경영지원 컨설팅이요, 10번. 예. 요즘에 ESG, 그러니까 SBD 차원에서의 ESG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평택시와 함께, 기업과 함께, 대학과 함께 다양한 그룹들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의 기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학도,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 평택시도 함께 이 지역의 문제를,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사회 지속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하는 데서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인 삶도 있고 속한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도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다음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제가 학습 동아리도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갖고 함께 모여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한번 이렇게 제안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 오신 오수일 교수님 간단하게 우리 지속가능 발전대 매번 오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는데요. 오늘 강의도 하셨지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 10강 정도 남았나요? 그 10강을 다 소화하는, 그러니까 듣고 소화하는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17개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음번에 이제 뭐 복원을 얘기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복원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17개를 어떻게 연결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토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